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자 어머니는 올해 65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깊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고 여전히 논두렁을 오가며 풀을 메고 닭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여자였습니다. 선자야, 이 물 길러와. 뭐해, 손이 느려 터졌어. 선자야, 저녁상 치워. 시아버지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지. 이선자 여사의 젊은 시절은 늘 바삐 돌아가는 부엌과 물동이, 연탄재, 그리고 눈치를 봐야 했던 하루하루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엄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권위로 짓눌렀으며 남편은 도와줄 줄도 감싸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선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내 며느리는 꼭 사람답게 살게 해줄 거야. 이선자 여사의 인생에는 하나뿐인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외아들을 서울의 대학까지 보내느라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엔 고구마를 삶아 도시락에 싸보냈습니다. 엄마, 등록금 걱정은 마세요. 저 과외해서 벌 거예요. 그런 아들의 말에도 이선자 여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학비며 생활비 매달 보내느라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외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 서울에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고 곧장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선자 여사는 두 손 모아 하늘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이선자 여사는 그 딱 부러지는 말투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는 저희 둘 사이에서 간섭이 없는 관계를 원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단 걸 서로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선자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뭐 며느리도 하나의 딸이지. 간섭할 일도 없고 귀찮게 안 할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딸이라 생각하려 했는데 저렇게 선을 긋는구나. 아들이 결혼할 무렵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 서울의 신혼부부 아파트를 장만해 줬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 아들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잘 되면 꼭 보답할게요. 이선자 여사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보답이 뭐냐? 너희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보람이지. 결혼 후 몇 달이 흘렀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을 앞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은 저희가 시골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선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저희 쪽에도 일정이 있어서요. 대신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이른바 역귀성이었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올라갈게. 너희 바쁘면 우리가 가지 뭐. 그리고 어머님 올라오실 때 생선 좀 사오시고요. 산적도 만들어 오셨으면 해요. 제가 명절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선자 여사는 결국 시장에 가서 생선이며 고기, 야채, 전 재료까지 모두 챙겨서 이른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며느리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고개 돌려주실래요? 비밀번호 누르니까요.
이선자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멍한 기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시집살이 속에서도 이런 식의 냉정함은 없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나처럼 힘들까 싶어서 내가 다 하자고 했던 건데. 그래, 다들 요즘은 그런 거 싫어한다 하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한 번의 명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로 지은 서울 아파트는 말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관계의 온기가 부족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에 앉으세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 말투에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딱 정해진 의무만을 수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려다 말고 이선자 끙끙대며 끌고 온 장바구니를 부엌 쪽으로 옮겼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재료 갖고 왔다.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네가 준비한 반찬 옆에 같이 놔둘게. 하지만 부엌에 다가간 순간 이선자 여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식탁 위엔 낯선 종이봉투와 일회용 용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며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백화점 반찬이거나 배달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이선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요즘엔 배달 음식도 너무 잘 나와서요. 제가 음식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어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나와서 손님 대접도 되거든요. 그래, 그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선자 여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절 상은 손맛이 묻어 있어야 제맛이라 믿고 자란 그녀에게 반찬 가게 도시락은 정없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 도시락 옆에 놓인 이선자 여사가 싸온 생선과 산적 재료는 부엌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 좀 냉장고에 넣을까? 어머님, 아니요. 부엌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황급히 이선자 여사의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부엌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이선자 여사는 곁에 앉은 남편의 표정을 힐끗 살폈습니다. 남편 역시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이선자 여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음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첫 명절이라도 조금은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여보, 그거 아직도 안 치웠어? 종이컵은 재활용이고 음식물은 저기 분리해서 버려야지.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들은 바닥에 주섬주섬 떨어진 종이컵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지금 하려고 했지. 말만 그러고 안 하잖아. 어머님 오셨다고 해서 치워드리는 것도 나만 하고 있잖아. 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다고. 이선자 여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남편을 부리는 태도에서 남다른 권력관계가 보였습니다. 저게 요즘 부부 사이구나.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고 서로 편한 쪽으로 움직이는 세상. 이선자 여사는 그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아들이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도 피어났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배달 음식이 차려졌고 모두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하나 집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한 건가?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받아놨어요. 이선자 여사는 그 순간 남편의 젓가락이 살짝 멈추는 걸 봤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여보, 김치 좀 더 가져와 줘. 여보, 아버님 물 좀 따라 드려. 여보, 그 쓰레기 좀 비우고 와야 해. 이선자 여사는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며느리가 한마디 더 보탰을 때 그만 인내심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 말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어른들께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제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진 않았으면 해요. 저는 아직 제 삶을 지켜야 할 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선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뭘 원하시든 저는 저희 방식대로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밤 이선자 여사는 아파트 작은 방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아니야. 그냥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싶지 뭐. 나도 처음엔 저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네. 이선자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랬어. 내 며느리는 안 힘들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너무 정이 없다. 그녀의 다짐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며느리의 태도가 단순한 편함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단절하려는 듯한 냉정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선자 여사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멍울 하나를 느끼며 앞으로의 명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하는 불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 이선자 여사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여느 명절 같으면 이미 새벽 4시부터 부엌이 분주했을 시간인데 이곳 아파트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참 조용했습니다. 마당을 쓸지 않아도 되고 장작불을 피울 일도 없으니 그만큼 일찍 깰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생선이며 고기, 직접 싸온 산적 재료는 여전히 어젯밤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살짝 비닐을 열어보니 생선 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었네. 이선자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꺼내 생선을 손질하고 마늘을 다지고 고사리를 볶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하는 일이 어쩐지 너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 쪽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요. 아, 그냥 네가 어제 재료 안 치워서 상할까 봐. 조금 해놓으려고. 굳이요? 배달 음식도 오늘 오전에 도착할 건데.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조금은 해야지. 아무래도 생선은 냉장도 안 해서. 어머님 다음부터는 재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음식은 그냥 제가 준비할게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편한 게 제일이지. 하지만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멀쩡히 차려입은 모습으로 큰 과일 상자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 서울은 교통이 좋아서 이 시간에 오니 편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인사를 했지만
익숙지 않은 서울식 인사와 차가운 거리감에 마음이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오셨는데 왜 소파 정리 안 했어? 말했잖아. 블랭킷 정리 좀 하라고. 금방 할게. 금방만 하지. 행동은 안 하잖아. 어머님도 보시는데 왜 그래, 진짜.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아들 쪽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소파 쿠션을 정리했고 며느리는 손에 커피를 들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의 친정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옆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명절엔 그냥 서울에서 쉬시니 편하시죠? 예, 뭐. 그 짧은 대답 뒤로 수십 년을 명절 앞두고 부엌에서 땀을 흘렸던 이선자 여사의 시간이 머릿속을 휘돌았습니다. 편하시죠? 라는 말은 칭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당신은 명절에 할 일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이 놓였고 도착한 배달 음식들이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육전, 잡채, 동태전, 나물까지 전통 메뉴는 다 있었지만 그 안엔 손맛이 없었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자신의 손으로 만졌던 생선과 고기, 산적 재료를 떠올리며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이선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잘 먹고 있어. 너희가 준비한 거니까 감사하지. 하지만 사실 그녀는 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늘어져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런 명절이 딱 좋아요. 음식하느라 고생도 안 하고 서로 편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선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명절이란 함께 모여 조상께 예를 올리고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며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그런 함께라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각자 편한 자리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며 대화도 거의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절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저는 명절에 부엌에서 허리 휘는 거 정말 이해 안 가요. 왜 여성들이 그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명절도 개혁이 필요해. 요즘은 다 배달이야. 이선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담긴 밥 한 끼, 그게 명절인데.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마주한 시간, 이선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니? 뭐가요? 네 마누라가 저렇게 너한테 말하는 거 난 좀 속상하더라.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엔 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명절에 네가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나는 마음이 무겁다. 아들은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와이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선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도 그런 마음이면 나는 참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여러 번 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짐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며느리의 편함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온기였구나 하는 후회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명절을 마치고 시골로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이선자 여사는 마당에 널어놓은 생선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고생 안 했잖아. 그거면 됐지 뭐. 서울에서 보낸 명절 내내 한숨조차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시골집 마루에 앉아 그 조용한 햇살을 맞이하고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마당 위에서만이 자신이 참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명절 끝나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카톡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 이모티콘 하나조차 이선자 여사에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성도 사과도 고마움도 없는 형식적인 말투. 그래도 그녀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말이 곱지는 않아도 그래도 싸늘한 건 아니니까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시골집에서는 몇몇 동네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겸해 찾아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담장을 넘어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은 어땠어? 며느리가 그래도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다 준비돼 있더라. 손 하나 안 댔지. 아이고, 세상에 복도 많지.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명절에 피 말린다던데 편하게 지내고 왔구먼. 이선자 여사는 그 순간 웃고 있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편했다. 손 하나 안 댔다. 고생은 안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 음식과 차가운 말투 사이에서 얼어붙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네 마누라는 내가 좀 마음이 안 닿는 것 같아. 뭘 해도 좀.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엄마가 너무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나는 뭐 바라지도 않아. 그냥 같이 밥 먹고 마음으로 반가워하고 그런 정도만이라도. 근데 엄마 아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거든. 일도 하고 나도 자주 못 도와주고 엄마도 이해해줘야죠.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한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찬장 안에서 꺼낸 설날 남은 떡국떡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떡국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먹겠다고 하더라. 그녀는 떡국떡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서 꺼내 봉지째 얼음물에 담갔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먹으려는 자신만의 인내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마당을 걸어왔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뭐 하셔 저녁 드셨어? 아직. 그냥 떡국이나 끓일까 했지 뭐. 명절 다 끝났는데 또 떡국? 서울 가서 잘 먹고 오셨을 텐데 뭐하러 또 그래. 이선자 여사는 그 말에 대고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응. 그래도 남은 떡국떡이 아까워서. 그녀는 그날 저녁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손수 썰은 떡국떡, 국간장에 고기 양념을 해넣고 달걀 지단을 곱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식탁 끝자락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명절이지.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마음이 녹아야 명절이지. 한참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에는 우리가 내려갈게요.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괜찮대? 응. 아직은 확답은 못 받았는데 내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 그래, 알겠다. 그 말 한마디에도 이선자 여사는 마음이 살짝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내려오긴 할까?
내려오면 또 내가 마음 쓰는 일만 생기진 않을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참는 이유는 다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이 깨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선자 여사는 아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시골로 내려왔을 때 그 명절은 그녀의 모든 인내심을 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선자 할머니는 시골집 대청마루에 장작불을 지피며 마당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날이었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눈치 보며 힘겹게 지냈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결혼 후 명절은 점점 그녀에게 낯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명절에 서울 집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형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선자는 오랜만에 명절을 제대로 보내볼 수 있겠다는 기대에 설레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두고 집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며느리 올 시간 됐는가? 이웃집 정분이 할머니가 마당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예, 오후에 온다네요. 이번엔 집에서 명절 보내요. 이선자는 마냥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분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의 성깔 있던데 명절이라고 잘할라나 몰라. 내 뭐 바라는 거 있나? 그냥 가족끼리 웃고 떠들며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됐지. 이선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불안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큰 SUV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이선자는 양손에 수건을 들고 반갑게 뛰어나갔습니다. 어이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들은 트렁크를 열며 말했습니다. 차 막혀서 고생했어, 엄마. 그러나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차 문을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아, 벌써 기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나 전 냄새 진짜 싫단 말이야. 이선자는 무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기름 튀면 위험하니 조심해서 같이 붙이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전 같은 거 진짜 못해요. 기름 튀면 피부도 망가지고 오빠가 잘 붙이잖아. 작년에 서울에서도 거의 혼자 다 했지. 이선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씻으러 가버렸습니다. 전 부치는 자리는 결국 아들과 이선자가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느닷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누가 명절에 전을 부쳐요? 여행 가는 게 낫지, 진짜. 이선자는 조심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조상님께 예도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며느리는 그 말을 끊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조상. 저는요, 솔직히 이런 제사 문화 정말 싫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전 절대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알아두세요, 미리. 그 말에 대청에 있던 시누이, 누나 정희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옳게 말이라는 건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 제 의견 말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희는 참으려 했지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계신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적당히 해.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외쳤습니다. 이게 적당히예요? 명절마다 여자들만 죽어나는 거 안 보여요? 저는 제 딸에게 이런 거 안 물려줄 거예요. 누가 전통이랍시고 강요하는 건 질색이에요.
그 말에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도마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냥 여행이나 가지 그랬니? 왜 내려왔어? 저도 오기 싫었어요. 오빠가 내려가자니까 온 거죠.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나갔습니다. 10분 뒤 봉지를 들고 들어와서 맥주와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에 이선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고 아들도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중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어설프게 차려진 상이 놓였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술기운에 점점 더 언행이 거칠어졌고 정희와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선자는 그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성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땐 억울해도 참았는데 이 아이는 왜 이리 다 뒤집어 엎는 거야? 그날 밤 이선자는 자리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을 기다리던 설렘은 사라지고 가슴 한켠엔 서글픔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는 다짐이 점점 그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명절이 지옥이 되겠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말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절 첫날 밤 시끄럽고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이선자 여사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 아침은 준비할 음식이 산더미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을 법도 했지만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니? 아침은 좀 같이 하자. 이선자 여사는 며느리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려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을 깨우려 안방으로 가려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왜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인데요? 며느리는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 명절 아침이니까 같이 좀 하자고. 어머니, 어제도 늦게 잤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명절 문화 너무 불편해요. 새벽부터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고. 차라리 외식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이선자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당연한 일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건 어머님 생각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명절에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왜 꼭 이렇게 집에서 음식하느라 싸우고 고생을 해야 하죠? 그때 방문을 열고 시누이인 정희가 나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불쾌한 기류가 돌았던 터라 그녀도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오질 말던가. 왜 내려와서는 꼭 분위기 망쳐? 며느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오빠가 가자고 해서 온 거지. 나 같으면 진작에 이런 거 안 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좋은 척 하시지만 다 형식 아니에요? 정희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형식이라니?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제사도 싫고요. 명절 문화도 싫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절대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젠 이런 문화 바뀌어야죠.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그제야 나왔습니다. 왜 또 그래? 그만해.
명절인데 조용히 좀 지내자.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며느리의 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늘 말만 그렇게 하지. 어제도 기름 튀어서 결국 내가 고함치게 만든 거. 생각 안 나? 어머님도 그렇고 나한테 기대하는 거 너무 많아.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모든 집안일 다 떠넘기는 거, 그거 아주 구식이에요. 이선자 여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는 마당은 싸늘했고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겪고도 내 며느리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결심이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배려가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은 원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아침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입을 꾹 다문 채 시내로 나갔고 아들은 아내를 달래느라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선자 여사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 명절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이리도 어려운 일이었나? 다음 날이 되자 며느리는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우리 갈게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미처 다듬지 못한 나물과 손도 못 댄 갈비찜 재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갈비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먹고 치워야지. 그날 이선자 여사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으며 눈물 대신 된장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명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이선자 여사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우려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마당은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겨울의 고요함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그 고요함과는 달리 어지럽고 무거웠습니다. 이번 명절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하며 컵을 들고 차를 마셨습니다. 이선자 여사는 평생을 시집살이의 무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내 며느리만큼은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 뜻과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골집에서의 명절을 매번 힘들어했고 가끔은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기름 튄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 가족들 앞에서 제사에 대해 불평하는 말,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구나. 그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부담스러운 눈치였고 명절 음식 준비와 제사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가져왔던 일,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고개를 돌리라고 했던 일, 그리고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었다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사건까지. 그 모든 기억이 내게 상처로 남아있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네, 어머니. 이번 명절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내가 명절마다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분위기도 답답하고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이 컸죠.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 노력하겠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할게요. 그들은 그날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선자 여사는 아들에게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 제사는 앞으로도 내가 마지막으로 지낼 생각이다. 어머니,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마음을 존중할게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명절 당일 가족들은 모여 조용히 식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과거와 달리 평화로웠고 갈등 대신 이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정말 편안했어요. 내년에는 직접 찾아뵐게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선자 여사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평화로운 게 더 중요하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명절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선자 여사의 깊은 결심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이 있어 가능한 거였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